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경제 보복 조치 도발에 우리의 반일 운동 분위기도 거셉니다. 실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본 제품 판매가 급감하고 있다네요. 이런 와중에 국내에서는요, 청와대 핵심 참모가 겁먹고 쫄지 말자며 연일 대일 항전 분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애국 아니면 이적이라는 이분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야당은요, 총선용 반일 감정 조장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적전 분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 앞에서 우리끼리 분열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7월 22일 월요일 뉴스파이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운전할 때 무엇을 조심하시나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이 교통사고가 사실 가끔씩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내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특히 후진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그렇죠. 네, 관련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골목길인데요. 한 차량이 천천히 후진하는데 빠른 속도로 달려온 오토바이 차의 후미등 쪽과 부딪혀서 넘어집니다. 네, 이런 사고 가끔 있죠. 아파트 주차장에서 빠져나온 또 다른 차량이 후진을 합니다. 저쪽 멀리서 오토바이가 빠르게 다가오는데 여기서도 뒤쪽과 부딪혀서 굴러 넘어집니다. 아이고. 네, 아까 그 사람 같아요. 자, 네. 이번에 2차선 도로 위인데요. 네. 미세한 충돌이 느껴지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발이 밟혔다면서 왼쪽 발을 아파하는 모습인데요. 신발이 벗겨졌네요, 또 그리고. 예, 네.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운전자가 다가가서 상태를 체크해 보는데 나 왼발 밟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좁은 골목길 사고를 이때도 달려온 오토바이 자 자세히 보시면요. 네. 여기서는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부딪히지 어허. 않았죠. 네. 예, 옷깃도 스치지 않았는데 네. 이 오토바이 뭔가 좀 수상합니다. 자, 지금 보면요, 아이고, 운전자분이 조금 옆에도 좀 봐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런데, 뭔가 찜찜함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영상에서요, 마지막에 있던 그 골목 사거리 정도인가요? 한 사거리 정도의 하얀색 SUV 차량 관련해서 그 영상 보시면요, 접촉이 없었잖아요.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시면 어떡해요? 네? 집에 가시면 어떡하냐고요? 왜, 먹으려고요? 붙였어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계속 불러오니까 가시면 어떡해요? 몰라가지고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몰랐습니다. 노래 틀어져 있어가지고 못 들은 상황이었습니다. 뒤로 백하는데 지나가신다고 빵빵하는 줄 알고. 제가 접촉해가지고 제가 불렀는데 그냥 가시길래 저는 불렀는데 그냥 가시길래 해가지고 왔거든요. 저는 붙인지 모르고 진짜 몰랐습니다. 지금 김기혁 아나운서, 지금 이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음성이 아까 저희가 마지막에 영상 나왔던 하얀색 SUV 차량 그 차량이잖아요. 근데 예, 맞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부딪힌 거예요? 안 부딪힌 거예요, 이게 지금? 네, 아까 제가 자세히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안 부딪혔어요. 아. 옷깃 하나도 스치지 않았습니다. 아하. 털끝 하나도 붙이지 않았어요.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 이 다음에 나온 차량이에요. 다음 영상입니다. 네. 네. 그 영상을 보면 저희가 봐도 이거 예. 여기에요. 여기서 확대가 되는데요. 어허.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도 부딪히지 그러니까요.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가 있습니다, 공간이. 그래놓고도 저 차량 따라간 거거든요. 따라가서 이렇게 따진 거거든요. 오윤성 교수님, 뭔가 이거 냄새 납니다. 이거. 예, 여러 번 이제 저런 그 행위를 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는데요. 네. 올해 2월 달부터 6번에 걸쳐서 저런 행동을 해서 지금 합의금 명목적으로 약 1,100만 원 정도를 가로챘습니다. 지금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수법들을 보게 되면은 후진하고 있는 그 차 뒤에 네. 어깨를 고의로 부딪혀가지고 부딪히는 일명 그 팔목치기라고 하는 그 수법. 그리고 이제 신호 대기하고 있는 그 차 근처에 있다가 출발하고 있는 그 차량의 타이어에 자기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 발목치기 수법. 수법도 여러 예. 가지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방금 보셨습니다만은 전혀 부딪히지도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아마 그 이 운전자가 여성이 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런 것 같은데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특정 차량을 지목을 해가지고 아니 내가 계속 사고가 났는데 계속 부르는데 왜 그러면 아무 반응도 없이 가느냐. 이 잘못하면 이 뺑소니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험 접수를 해라.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2월 달부터 1,1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설마 했는데 아닐 거야 했는데 영락없는 보험 사기였습니다. 피해자분들은요 얼마나 놀라셨을 거예요. 이 부딪혔다고 하니까 또 진짜로 또 충격이 오니까 차체에 피해자분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여길 뭐 지나가려고 하나 뭐 생각하고 출발을 하는데 뭐 이렇게 밟히는 느낌이 차에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처음에 생각이 이 오토바이가 제 차를 긁었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차에서 내렸고 이제 봤는데 제가 발을 밟았대요. 발이 밟혔대요, 차에. 일단은 뭐 그 상황에서는 뭐 아프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보험 접수는 해주고 집에 가서 차량 블랙박스를 다시 봤거든요. 왼쪽 발등이 밟혔다고 하는데 오토바이에서 내릴 때 왼쪽 발을 딛고 내리더라고요. 일단은 뭐 아프다고 하니까 병원을 빨리 가봐라. 그 당시에는 이제 저도 뭐 사람인지나 이제 뭐 사람이 다쳤다고 하니까 일단은 뭐 의심을 안 했죠. 그 상황에 처음에는. 아니 그러면 저 당시에 저 사람은 차량에 자신이 부딪힌 다음에 앞서 영상 보면 나뒹굴기도 했어요. 그러면 착실하게 병원에서 치료받았답니까? 장희영 교수님? 착실하게 해외 여행을 갔습니다. 해외 여행이요? 병원을 간 게 아니라 지금 지금 저 인터뷰를 보니까 저 차량 운전자가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왼쪽 발을 다쳤다고 하는데 왼쪽 발을 딛고 내리더라. 아마 저 같았으면은 정신이 없어서 그것까지 신경을 못 썼을 것 같아요. 아하. 그런데 저분이 왼쪽 발을 다쳤다고 했잖아요. 게다가 발이 차량 바퀴에 깔릴 정도면 어마어마한 부상이 있겠죠. 그렇죠. 골절이든 뭐든 간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사흘 후에 필리핀 해외여행을 가서요. 그냥 뭐 조용히 휴양하러 간 것도 아니고 거기서 무려 물속에 들어가서 물갈퀴를 껴고 발을 저렇게 막 움직여야지만 할 수 있는 프리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모습이에요, 이거를 실제로 저 이게 모습. 그 사고 당한 본인이고요. 왼쪽 발 지금 보이죠? 뒤로 가서 완전히 물차기를 네. 잘 하고 있습니다. 저게 발등 조금이라도 발등 이렇게 사고 당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걷지도 못할 뿐더러 움직이는 거 잠도 잘 못 올 정도거든요. 저게 저리고 아프고 이래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또 버젓이 SNS에 자랑 삼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본인이 이렇게 부딪히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뜯어낸 합의금 이런 돈으로 저렇게 호화스러운 해외 여행을 다니고 있었다라는 게 밝혀진 거죠. 저 사진이요. 이제 프리다이빙이 여러분 뭐 주변에 해보신 분도 있지만 이제 제가 주변에 이제 제 그 아는 분이 하는데 저기 그냥 바닷가에서 안 하고 이 깊은 수심 깊은 수심 몇 미터까지 내려가는 그런 훈련이나 그런 체험을 합니다. 뭐 25미터면 25 쭉 내려가서 갔다가 숨 참고 산소통 없이 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런 프리다이빙을 하는 걸 버젓이 자랑 삼아 올렸다는 거예요. 진짜 철딱선이 없네요, 최명기 원장님. 그러나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 프리다이빙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고를 저지른 겁니다. 아, 무슨 말일까요, 이게?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배달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달 한 건에 생기는 돈도 적어요. 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그 돈에 맞춰서 살아가고 저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의 수입을 할 수 없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5건의 사고를 1,000만 원을 하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네. 돈이 딱 모이게 되면은 아하. 틀림없이 자기가 해외여행을 가겠다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부닥치는 것까지는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는 마음이 급하니까 부닥치지도 않으면서 돈을 갖다 요구하게 된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저 프리다이빙도 상당히 몸의 어떤 움직임을 갖다 요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의 이 자해 행동도 자해 공갈도 상당히 몸의 움직임을 갖다 요구합니다. 아하. 그런 다음에 자극추구적인 점도 비슷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성향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아마 다음에도 네. 지금은 교훈을 얻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또다시 유사한 사고를 갖다 또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김남국 변호사님, 앞서도 이제 피해자분들은 이 사람이 부딪힌 다음에 하도 당당하게 나오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아마 보험 처리도 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 나쁜 행각은 어떻게 발각됐을까요?
네, 너무나도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꼬리가 잡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 보험 사기 피고인들, 이 처벌받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요. 처음에 보험 사기를 쳤을 때 본인의 사기 행각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가 네. 이 금융감독원이나 보험회사에서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를 판명하는데 즉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많게는 뭐 1년 뒤에 연락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잡히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보험 사기를 계속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중복계약, 이중계약, 과다지급 그리고 실제 병원 지출 상해 내역서와 금액과 이런 것들을 대조해가지고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지를 검토하고요. 또 보험회사끼리도 이렇게 보험과 관련된 사기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래요? 또 거기에 더해서 금융감독원까지 나서서 네. 이 계좌 거래나 이런 어떤 계약 정보를 가지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에서 네. 보험회사가 보험 사기가 의심된다라고 하면서 이 경찰에 첩보를 넣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CCTV 영상을 확보해서 네. 아까 보신 영상처럼 네. 실제로 부딪히지 않은 영상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아하. 사실 이렇게 명확한 어떤 증거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네. 그때 본인의 어떤 혐의를 좀 인정하면 좋았을 텐데 그 CCTV 영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출석해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다라고 아하, 하고 있고요. 네. 이 출석에서도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좀 죄질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뻔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뉴스파이터에서도 이런 보험 사기 뭐 정말 종류와 형태, 수법도 정말 다양한데 이게 끊이지 않고 빈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윤선 교수님? 이것은 뭐냐면 이 돈을 우리가 쉽게 번다는 거죠. 소위 얘기해서 이제 눈먼 돈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 보험 그 사기액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1997년도에 253억 정도 됐는데 네. 2017년에 7,300억이 되니까 아이고. 지금 이제 우리가 내고 있는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이 보험금들이 네. 이런 식으로 줄줄줄줄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 이 보험 이번에 이제 그 적발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이고요. 사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뭐 이렇게 그 갈취를 해서 외국 여행을 다니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저것은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다. 근데 실제로는 이 다수를 이 많은 그 보험 그 계약 그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사실 이제 운전자들께서는 일단은 이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오면은 좀 천천히 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뒤로 후진을 할 때는 반드시 뒤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네. 그걸 꼭 확인을 해서 그러니까요. 저런 그 어떤 보험 사기에 그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끔 그렇게 주의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저런 보험 사기범 때문에 앞서 우리 오윤성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로. 정말 검거가 있으니 천만 다행입니다. 이달 초순에요. 경남 밀양의 한 헛간에서 신생아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많은 분들이 또 하나의 폐륜 범죄구나 했는데 여기에 미스터리한 점이 있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네, 밀양에서 지난 11일 오전 7시경에 신생아가 발견이 되었죠. 이 탯줄까지 함께 잘리지 않은 채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급하게 유기하고 간 것이다라는 그런 정황을 좀 확인할 수가 그러니까요, 있었는데요. 네. 이 70대 노인이 다행히 일찍 발견을 했고 이 아이의 어떤 상태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했기 때문에 누가 유기했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이것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랬죠. 상황이었는데 아이 주변에 아이를 싸고 있었던 포대와 유실물들이 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헛간 주변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탐문 조사를 해서 네. 이 특정한 그 유기했다라고 의심이 되는 A 씨를 이 범인으로 특정해서 잡았다, 체포했다, 검거했다 이 발표를 15일 날 했고요. 네. 이 검거 시점은 13일 오전 11시 경이었다라고 아하,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는데요. 네. 사실은 이 A 씨가 자백을 했다라고는 했는데 네. 이 자백만으로 신뢰할 수가 없어서 네. 이 국과수에 이 A 씨의 DNA와 아이의 DNA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했는데 이 불일치했다라는 겁니다. 허허.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경찰의 발표와 이 경찰의 초동 수사 자체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근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 사건을 유심히 계속 지켜봐 왔는데 김남국 변호사님, 애초에 경찰은 상당히 확신에 차서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렇게 발표했었잖아요, 당시에는.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그러면?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이 피의자로 특정된 A씨 40대 여성이었는데요. 이 A씨가 굉장히 좀 구체적인 진술을 한 겁니다. 이 복대와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 보통 영아를 유기하는 어떤 신생아 유기 사건에서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였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어떤 피의자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그 당시에 유실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실물과 일치되는 어떤 구체적 진술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좀 확인하지 못했던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진짜 경찰 입장에서는 그냥 연기에 속은 걸까요? 앞서 그 CD 좀 보여주세요. 이 여성이 40대 여성입니다. 경찰에 붙잡혔던 사람, 피의자로 특정이 돼서 붙잡혔던 사람은 40대 여성인데 보세요. 아기 발견 이틀 후 헛간에서 아이가 발견된 이후에 신생아였어요. 탯줄도 안 잘렸어요. 그런데 임신 사실을 주변 사람한테 제가 복대를 차면서 숨겨왔어요. 그런데 진통이 시작돼서 출산을 했고요. 양육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유기를 했어요. 이 아이를 유기했어요. 그러면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울먹거렸다는 거예요. 그럼 오윤성 교수님 여기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예요, 경찰이? 사실 이제 본인이 뭐 직접 울고 그리고 뭐 반성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거기에 이제 경찰이 좀 더 확인을 하지 않고 바로 이제 그 결정을 해버린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이제 지금 이 40대 여성 같은 경우는 그 출산 경험이 없고 네. 그리고 이제 이 10대 후반에 두 딸을 가진 그 여성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여성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자기가 했다, 정말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자백만 믿고 그대로 이제 그 현장 감식이라든가 유류물 조사라든가 하는 이것을 좀 소홀히 했다. 근데 이제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네.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이렇게 취재 문의가 상당히 잇따라서 그러면은 그 사항을 보고 이제 검거 사실을만을 이제 공개를 하게 됐는데 이 친모라고 주장하는 바로 이 여성 자체가 본인이 굉장히 뭐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이미 뭐 해서 이미 동행을 해가지고 그것을 피의자 진술 조사만 받고 불구속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DNA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다가 확인을 했는데 이번에 그 결과가 이 사람하고 그 아이하고는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경찰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황당하고 좀 뭔가 이렇게 참 큰일 났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13일 날 검거했고 DNA를 감정을 의뢰했으니까 한 일주일 만에 이제 그 결과가 온 거예요. 오다 보니까 대박! 이거 완전 반전이네? 관련이 없네? DNA가 일치하지 않네? 이러니까 경찰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요, 우리의 당시의 관심은 또 뭐가 있었냐면, 장희영 교수님, 신생아가 그것도 헛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 너무 이 아이의 건강 상태가 위험한 거 아니야? 많이들 걱정했으면 아이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죠. 게다가 그때 발견 당시에 아이의 상태가 굉장히 상세히 보도가 됐는데 헛간이고 여름이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귀하고 세균에 감염될까 아껴야 되는 저 아이에게 곳곳에 벌레 물린 상처가 있었고 세상에. 모기도 막 물려 있었고 아이고, 저 사진인가 봐요, 그렇죠. 세상에. 지금 저 상태에서는 아기가 너무나 위독한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이나 어떤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네. 다행히 아이의 상태는 좀 많이 호전이 돼서 지금 좀 양호하게 건강이 좀 호전됐다. 물론 호전됐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건강하다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일단 건강 상태가 많이 양호해져서 현재는 아동 전문 보호기관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천만다행이에요. 그 당시에요, 저 집주인 할머니 분이 아니었으면요, 보세요. 가위를 얼른 얻어와서 탯줄 끊고 얼른 안고 가서 씻기고 벌레 물린 거 다 이렇게 제거하고 씻기고 우유를 사왔대. 세상에 자기 손주도 아닌데 우유 사와서 먹이려고. 대박. 정말 저러신 저분 덕분에 맞아요. 이 아이는 산 거예요. 정말 살았습니다. 그런데 김남국 변호사님, 그러면 이 여성은요
왜 애초에 자기가 낳지도 않은 아이를 자기가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점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경찰은 이 DNA 조사 결과, 이 국가수의 조사 결과를 받고 굉장히 깜짝 놀랬다라고 합니다. 네. 너무나 이렇게 정말 리얼하게 연기를 한 이 여성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네. DNA 결과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니까 경찰은 매우 당황했고요. 이 DNA 결과를 가지고 이 여성을 계속해서 추궁한 겁니다. 아하.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이 40대 여성이 자신에게 뭐 두 딸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의 딸이 복대를 차고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밀양에서 벌어졌던 이 아이 신생아 유기 사건이 자신의 딸과 이 10대 딸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딸을 감싸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제 이 말을 더 이상 네. 또 이 말 자체도 또 심증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여성의 딸도 최근 임신이나 출산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요. 말을 내뱉을수록 계속해서 꼬여요. 스텝이 꼬입니다. 지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이제 경찰은 이 여성이 현재 그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거짓 자백과 진술을 반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이 여성이 그 자기 발로 경찰에 가서 뭐 이렇게 그 자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어떤 수사를 하는 그 과정에서 검거를 하게 된 것인지 그게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요. 네. 10시에 이제 그 내막을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여성 같은 경우는 글쎄 이게 어떤 뭐 자기 딸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딸도 임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남으로부터의 어떤 그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갖다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좌우간 이 여성의 여러 가지 어떤 행동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요. 최명규 원장님. 자신이 낳지도 않은, 물론 그때 이 사람 진술을 잘못된, 거짓 진술 처음에는 자기 딸이 혹시 낳은 아이인 줄 알고 그랬다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거짓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눈물 연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첫 번째 가능성은 우리가 우울증이 있으면은 보통 그 기분만 우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부에서는 일종의 망상이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자기를 갖다 잡으러 오기 전부터 자신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어떤 일종의 죄책 망상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경찰이 얘기를 하니까 경찰의 말을 사실대로 본인에 의해서 어떤 사실인간의 여과도 없이 실제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에 딸이 임신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일종의 본인의 망상이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네. 이 아이의 생모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 여인이 아이를 유기하지도 않았다는 건 또 아닙니다. 네. 만약에 이 여인이 자신이 생모는 아니지만 아이를 유기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현재 진짜 아이의 생모를 갖다 보호하고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불법 입양 같은 걸 했는데 네. 막상 아이를 불법 입양을 해서 데리고 오고 나니까 도저히 본인이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를 유기한 거예요. 그러나 본인이 불법 입양을 했다는 것까지 하게 되면은 죄가 더 커지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생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모든 궁금증은 여기에 쏠릴 것 같아요. 김남국 변호사님. 네. 지금 이 아이가 발견됐을 때 탯줄도 잘리지 않은 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어난 지 정말 뭐 며칠 되지도 않았다는 신생아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은요. 대체 그럼 이 아이는 어디서 데려온 아이일까? 이 40대 여성 대체 이 아이를 어디서 데려왔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참 의문이 많이 남는 그런 상황인데요. 경찰에서는 지금 추가적으로 이 신생아를 유기한 이 부모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가 조심스럽게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이 밀양이라고 하는 이 인구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아하. 또 그 다음에 신생아를 유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유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통계적으로 지금 확인된 것은 여성이 유기하는 것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경제적으로 이 아이를 경제적으로 제대로 돌보기 어렵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 많다라고 지금 통계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아이를 유기한 부모도 뭐 10대 청소년일 가능성도 있고 또는 아니면은 뭐 20대 초반에
이 아이를 키우기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에서 어려운 그런 어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지금 높아 보입니다. 네. 어쨌든 경찰이 친모가 누구인지는 계속 수사를 한다고 하고 잠시 뒤 10시에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요. 이것도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낮에요. 주택가에서 벌어진 정말 아찔한 순간입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만취자가 대낮에 난동을 부린 건데요. 그 난동 수준의 영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아찔하실 겁니다. 아하.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네,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하는 경찰, 수색 끝에 난동을 부리는 한 남성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벽에서 무언가를 뜯어내고 있는데요. 아하. 철제 우편함입니다. 아이고. 경찰차가 다가가자 그 뜯어낸 우편함을 들고 접근을 하는데 갑자기 우편함으로 내리칩니다. 경찰차를요. 아이고. 야, 이거 안에서도 무서울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엔 벽돌을 들고요. 네. 창문을 쾅쾅 치기 어우, 시작합니다. 세상에, 진짜 예, 연해요. 경찰들도 방어에 안간힘을 씁니다. 네. 자, 어떻게든 가까스로 이 남성을 차 문에서는 떼어놨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골목 다니시다 보면 아실 거예요. 이 벽에 이 우편함, 철제 우편함이 있어요. 그 집 바로 대문 옆에 붙여놓잖아요. 우체부 아저씨들이 이렇게 넣는 그 철제 우편함. 괴력이 났을까요? 그걸 뜯어가지고 그냥 순찰차를 공격을 했는데 대체 어찌된 사건입니까? 오윤성 교수님. 네, 지난 그 2월 26일인데요. 네. 그래서 그 충북 청주시에 있는 한 주택가에서 지금 아마 저 사람이 평소에 낮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동네에서 행패를 많이 부리고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술을 마시면은 그 본인도 모르게 어떤 본인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바깥으로 표출되면서 난폭해지는 그런 사람 같은데요. 어허, 네. 지금 이제 그 상가 광고판 그리고 방금 보셨던 이 가정집에 있는 그 철제 우편함을 어허. 뜯어낸다라고 하는 그 주민의 신고로 방금 보셨던 그 경찰관이 이제 순찰차를 타고 네. 이제 출동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경찰을 보고 난 뒤에 또 경찰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바뀌었는데요. 네. 벽돌을 집어들고 10차례에 걸쳐가지고 순찰차의 창문을 아이고. 내려치는 등 아주 그 위험한 상황을 야기를 한 상황이죠. 출동한 경찰도요, 당시 저 상황을 눈앞에서 이제 마주쳤으니까 아찔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위험천만한 행동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면서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방금 전까지 보신 영상이 벽돌로 경찰차의 창문을 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네. 그 뒤에도 대치는 이어졌습니다. 어허.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네, 이 남성을 밀쳐내고 경찰과 대치를 하는데요. 이번에 바닥에 떨어진 벽돌을 들고 경찰을 위협합니다. 아이고. 네,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네, 여기서 갑자기 이 남성이 옷을 주려고 하는데 경찰이 이때를 네. 놓치지 않고 바로 네. 제압하고 옆에 있던 경찰관까지 함께 합세를 해서 이 남성을 눕히고 철컹철컹 은팔찌까지 선물을 합니다. 네. 네, 이 남성 완전히 제압된 후에 네. 경찰차에 호송이 됩니다. 네. 벽돌도요, 엄청난 흉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돌이잖아요, 돌. 저 벽돌을 들고 위협을 가했으니 경찰도 일단 순간적으로 움찔했을 거라서 저렇게 격투태세를 취했고 뒤따라온 그리고 동료 경찰관이 합세하면서 현장에서 검거가 돼서 제압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기혁 아나운서, 대체 이 사람은 이유가 있을까? 저런 짓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체? 글쎄요,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술에 취해 있던 네. 만취자였습니다. 그냥 동네 주폭이에요, 그런 진짜로? 예, 정말로 이게 상습적으로 술에 취하면 이런 난폭적인 행동을 하는 주치자였는데 네. 동종 전과만 5차례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난동과 행패를 부려서 뭐 폭행 관련된. 예. 그러면 사실은 이게 최명규 원장님, 이거는 치료가 필요해 보는데 왜 주변 사람도 탓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는 이런 사람 관리의 대상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걸 방치했을까요? 동종전과가 5차례라는데요. 근데 일단은 그 입원 치료를 갖다 받더라도
입원 치료를 받았을 때 1년 안에 퇴원했을 때 그게 단주로 이어질 확률은 보통 30-40%를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더라도 60-70%는 더 재발을 하게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알코올 의존증일 때 쓰는 약은 우리가 이제 항갈망제라는 약을 쓰거든요. 네. 항갈망제를 먹으면은 10명 중에 3명 정도는 술을 마시더라도 그렇게 그 급속히 취하지는 않고 술을 네. 끊기도 하는데 문제는 알코올 의존증인 대부분의 분들은 일부는 충동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게 됩니다. 네. 그러면 또 그 충동성이 강한 거는 또 성인 ADHD 같은 기질과 연결될 수도 있는데 네. 그 역시 또 치료를 갖다 하려고 해도 본인이 워낙에 그 충동적이고 규칙적으로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네. 약이 또 습관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복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최선을 다해서 입원 치료 같은 걸 안 했을 수도 있고 서로 입원 치료를 했다 그러더라도 또 치료의 결과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이게 2월 달에 일어난 사건이라면서요. 2월 달에 일어난 걸 뉴스파이터가 지금 한다고요? 뉴스파이터 아이템이 그렇게 없어요? 사건이 그렇게 없습니까? 김남국 변호사님 이유가 뭡니까? 네, 이유가 지난 21일 이 남성에 대해서 선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하. 그 재판부에서는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이렇게 구속을 했는데요. 이 양형을 선고를 하면서 재판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40대 남성이 술을 마신 것, 이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이 원인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범행 자체가 굉장히 좀 재질이 좋지가 않고 그다음에 앞서 기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동종 전과가 무려 5차례나 있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징역 10월을 선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양형이 너무나 조금 가볍게 처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이게 단순하게 특수공무 집행 방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손괴, 공용물 손괴 이런 건 범죄까지 함께 다 포함되어 있고 네. 또 특히나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에는 차량 안에 있었던 경찰관을 향해서 폭행을 행사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문을 열고 나오자 경찰관 신체를 향해서 직접 위해를 가하려고 바닥에 있었던 돌멩이까지 이렇게 들어서 폭행을 가하고 위협을 했던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하게 징역 10월만을 선고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가볍게 처벌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동네 주폭이고 동종 전과가 5차례 있었다면 그동안 동네 주민분들의 이 불안감, 공포는 오죽했겠습니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사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네, 고유정 씨입니다. 네. 이 고유정 씨의 현 남편, 이 자신의 자식도 고유정에게 살해당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고소장을 제출을 했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어떤 고소인 진술을 한 다음에 고유정과 디질 조사를 해달라라고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 드디어 이 디질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이 제주도 교도소 고유정이 있는 곳으로 가서 네. 이 무려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라고 아하. 합니다. 네. 이 오후 1시 반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 자정 무렵 이 밤까지 계속 이어진 것이고요. 네. 이 조사 과정에는 양측의 변호인까지 이렇게 함께 동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상반된 진술을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예측된 결과였지만 네. 지금 대질 조사를 했던 이 현 남편은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분노를 하게 된 이유는 네. 이 대질 조사의 방법, 네. 형식 그리고 대질 조사에 임했던 고유정의 태도 그리고 네. 그 수사관, 이 조사를 담당했던 수사관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다고 합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바로 그 점입니다. 현 남편이 대질 조사를 하고 나서 언론 인터뷰를 가졌는데 굉장히 분노했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맞습니다. 이 대질 조사에 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점을 이제 살펴보면요. 네. 대질 조사라고 하면 이제 수사관 그리고 고유정 현 남편이 함께 대면을 하면서 조사를 받을 거라 예상을 했었는데 네. 직접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 보니 네. 일단 고유정 측 변호사도 함께 있었고요. 현 남편 측이 있는데 나란히 앉았습니다. 테이블이 네. 나란히 있고 그 사이에는 큰 칸막이가 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정의 얼굴은 현 남편이 이제 대질 조사를 받으러 가서 볼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우연치 않게 힐끗 옆을 쳐다봤는데 그때 당시 고유정의 옆에 있던 변호사가 그 커다란 칸막이 위에 가방까지 얹어 놓으면서 네.
고유정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정작 대질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네. 얼굴도 못 보고 서로 대화는 당연히 못했다는 거예요. 네. 예. 일단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볼게요. 우리가 무슨 옛날에 초등학교 때 시험 볼 때 가운데 책상 가운데 책가방 올린 그거는 뭐 그런 겁니까? 오윤성 교수님 저런 게 대질조사 있습니까? 아니 근데 왜 도대체 이 고유정이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무슨 존재이길래 이렇게 예외적 상황이 자주 벌어지는지를 잘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대질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말이죠. 그 소위 이제 물음맞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그 진술과 또 상대가 얘기하는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 두 사람이 같이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도록 해놓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얼굴의 변화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심리 변화를 읽으면서 실체적 진실을 파악을 해 나가는 그 과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저것은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대질 조사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또 새로운 하나의 어떤 그 선례가 될 가능성이 되는데요. 네. 지금 이제 바로 고 씨의 그 변호인 같은 경우는 얼굴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마주칠까봐 그 위에다가 뭐 가방까지 얹어놨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것이 일반적이지는 전혀 않죠. 네. 전혀 않고 그리고 지금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 대질 조사에 있어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과연 저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 것이 저게 필요한 것인지 물론 이제 경찰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 진술을 또는 대질 자체를 거부할 경우에 혹시 이제 경찰이 칸막이 방식이라도 이 대질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제 경찰이 판단을 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이 대단히 이례적인 사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뉴스파이터를 진행해 오면서 이런 식의 대질 조사는 기사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들도요. 그런데 김남국 변호사님 그런데 이 현 남편은요, 고유정, 당시 대질조사 때 고유정의 진술 방법도 이상했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게 좀 저도 납득이 안 가는데요. 대질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하. 뭐 당연히 피의자니까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가 있죠. 그러나 그 조력받을 권리는 정당한 방법으로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고유정이 이 대질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과 쏙닥쏙닥 이야기를 하면서 변호인이 대신 대답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고유정이 대답을 하기 전에 변호인에게 물어봐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 코치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것은 대질 조사를 하나마나 변호인의 어떤 이야기를 거쳐가지고 나온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진실을 가릴 만한 대질 조사로서 가치가 없다라고 보이고요. 네. 사실은 어떤 대질 조사 말고서라도 피의자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변호인이 일일이 하나하나 코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라든가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는 말 그대로 수사관이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피의자가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렇게 말을 해라 저렇게 말을 해라 할 수가 없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변호사 입회하기 전에 이 수사를 받기 전에 그렇게 피의자가 뭔가 이렇게 피의자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뭔가 불리한 진술까지 술술 말하는 경우에 옆에서 지켜보는 변호사는 답답하더라도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호사가 일일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건 좀 납득이 안 가고요. 네. 보통은 만약에 변호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수사의 질문에 개입을 하면서 뭔가 코치를 하면 수사관이 그러지 마십시오. 이거 수사 방해입니다. 그러면은 이거 수사 중단하고 이제 퇴실 조치하고 피의자 신문 조서에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주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왜 그런 것인지 네. 경찰 수사관이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어쨌든 현 남편의 주장에 따르면 네. 경찰이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라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참 이례적인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 있어요. 소름 끼친 대목이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물론 현 남편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읽어드릴게요. 읽어드리고 최명기 원장님 말씀 들어볼게요. 고유정을 한번 흘끔 본 순간이 있대. 그때 뭐하고 있었냐 고유정이. 고유정이 마스크를 내리고 옆에 있는 변호사를 보면서 웃고 있었다. 이 모습이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는다. 고유정을 그때 딱 한번 봤다고 현 남편 얘기하는데 웃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게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남편 쪽에 어떤 진술에 대해서 그 진술이 뭔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본인은 판단해서 그 진술에 대해서 웃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이게 자꾸 고유정 입장에서는 변호사분이 안 해도 되는 거를 변호사한테 자꾸 부탁하고 물어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결국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본인이 웃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니퓨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고유정 같은 성격인 사람들은 같이 옆에 있다가 보면은 안 해줘도 될 일을 자꾸 이 사람에 위해서 해주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뭔가 안 한다고 하고 뭔가 막판에 행동이 바뀌고 네. 한다고 하고 안 하면서 결국 교묘하게 자신이 원하는 거를 모두 얻어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변호사를 보고 웃었던 것도 결국은 변호사로 하여금 고유정 안 되게 되는 거를 고유정을 위해서 좀 더 많이 협조를 하게끔 하는 제스처고 변호사가 자신이 원하는 거를 갖다 해줄 때마다 고유정은 아마 웃으면서 변호사한테 뭔가 긍정적인 메시지를 줬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 대질조사 내용을 또 차근차근 분석해 볼게요. 장희영 교수님. 의붓아들 사망 당일인 3월 2일 오전 당시 상황을 놓고도 현 남편과 고유정의 진술이 완전히 엇갈렸다면서요. 현 남편과 고유정의 변호사의 이야기겠죠, 사실 대부분은. 근데 남편이 주장한 건 이거죠. 아이가 사망한 걸 안 시간이 아침 9시쯤이었었고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때 고유정은 화장을 다 마친 상태였었고 고유정이 화장을 하려면 아이와 자신이 있는 방을 지나가야 되는데 못 봤을 리가 없다라는 게 남편의 주장이었고요. 고유정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장한 게 사실인가 봐요. 지나가기는 했어요. 지나가기는 했는데 그 방에 나는 문이 열려 있어서 흘낏 문 안으로 남편과 아이가 자고 있던 방을 받고 보니까 잘 자고 있는 것 같아서 문을 나는 닫고 나왔다라고 고유정 측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남편은 다시 여기에 재반박을 하는데 그 방 자체가 무드등이 없어 문을 항상 열어놓는 방인데 그걸 굳이 닫고 갔을 이도 없을 뿐더러 고유정이 만약에 들여다보고 잘 자고 있는 것 같아서라는 게 진실이라면 그 아이의 그 방에 아이가 사망했을 때 피가 왜 거의 사람 얼굴 크기만큼 크게 번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걸 못 봤을 리가 없는데 이 모든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남편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짚어볼게요. 이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이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 2시간 전쯤에 고유정이 항공권을 예매했다는 이 얘기는 대체 뭡니까? 김기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9시에 현 남편이 숨진 아이를 발견했는데 고유정의 휴대폰을 조사해 보니까 7시 9분에 항공권을 예매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유정은 내가 제주도 가서 아이를 데려오려고 예매를 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현재 남편이 주장하기로는 갑자기 이제 이날 비행기표를 끊었다는 게 말이 되냐. 고유정이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대질조사 쟁점에 대해서 저희가 조목조목 분석하다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일단 그칩니다만 내일도 고유정 관련 사건은 계속해서 파헤쳐 볼게요. 내일도 왜 중요하냐? 내일 바로 전 남편 살인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 내일 바로 열립니다. 관련해서 내일 뉴스파이터 고유정 또 철저하게 파헤쳐 볼 것을 미리 약속을 드리겠습니다.